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거리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광장을 뒤덮었다 하는데요. 놀라운 건 그 노래가 다름 아닌 한국의 음악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유명 기자는 한국의 음악은 클래식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 마이클 스턴버그입니다. 저는 항상 서양 클래식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유명한 작곡가들은 모두 서양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한국 음악 때문이죠. 한국 음악? 그게 뭐죠? 기계적인 비트에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멜로디.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듣기 싫고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케이팝이 유행을 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편견이 있었던 거죠. 링컨 센터의 무대는 제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밤도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을 지휘했습니다. 객석에 기립박수가 쏟아졌죠. 하지만 무대 위에서 인사를 하는 동안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뭔가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분장실에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니 지친 눈빛의 중년 남자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음악에서 더 이상 열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건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마이클, 대단한 공연이었어. 하지만 할 얘기가 있네. 뒤를 돌아보니 데이비드 하퍼, 저희 오케스트라 이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관객 수가 계속 줄고 있어. 젊은 청중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후원금도 위험해. 저는 피로한 몸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년 시즌 프로그램은 이미 다 짜놨는데. 데이비드 하퍼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해. 마이클,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하지. 같은 베토벤, 같은 모차르트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 이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클래식은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입니다. 우리가 대중의 취향에 맞춰 변할 필요는 없어요.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새로 영입된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장민지였죠. 데이비드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어요. 아, 민지, 들어와요. 마이클과 다음 시즌 아이디어를 논의하던 참이었어요. 장민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마이클 선생님,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피곤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시즌에 한국 민요 아리랑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해서 연주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양 클래식과 동양 멜로디의 만남, 참신하지 않을까요? 순간 제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민요, 오케스트라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장씨, 우리는 세계적인 클래식 오케스트라입니다. 민속 음악 밴드가 아니에요.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이런 대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는 곳이죠. 장민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데이비드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고요. 하지만 선생님,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에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노래인데 제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 실험은 다른 오케스트라에서 해보세요. 우리는 전통을 지킬 겁니다. 데이비드는 난처한 표정으로 장민지에게 눈짓했고 장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너무했어, 마이클. 그저 제안일 뿐인데. 저는 피로한 듯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음악에는 위계가 있어. 데이비드, 클래식은 수백 년간 쌓아온 서양 문화의 정수야. 거기에 민요를 끼워 넣는 건 퇴행이지 진보가 아니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왠지 모를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나온 걸까요? 아니, 저는 원칙을 지킨 것뿐입니다. 아니겠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연습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리허설 날이었죠. 멀리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연습 중인 모양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들어본 적 없는 선율이었어요. 강렬하면서도 애수에 찬 멜로디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호기심에 소리의 근원지로 발걸음을 옮겼죠. 작은 연습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장민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온몸으로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의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찬,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저도 모르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선생님.
장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어요. 방금 그 곡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민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리랑입니다. 제가 편곡한 버전이죠. 그래서 그 민요였군요. 어제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름다웠어요. 흥미롭네요. 제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리허설 준비는 다 됐나요? 10분 후에 시작합니다. 장민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딸 소피아가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디 가려고? 아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기로 했다고요. 아, 맞았습니다. 소피아는 줄리아드 음악원 3학년생으로 이번 학기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했었죠.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꼭 한국이어야 하니 비엔나나 파리가 음악 공부하기에 더 좋을 텐데. 소피아가 눈을 굴렸습니다. 아빠는 항상 그래요. 서양 음악만 음악인가요? 동양 음악도 배울 가치가 있어요. 특히 요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K-팝은 음악이 아니라 상업 상품이야.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한 음악 교육은 클래식에서 비롯돼. 소피아가 가방을 바닥에 탁 내려놓고 저를 노려봤어요. 아빠는 왜 항상 이렇게 닫혀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무조건 배척하기만 하고. 그래서 오케스트라 공연에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제 데이비드의 걱정이 떠올랐죠. 소피아, 내가 30년 넘게 음악을 해왔어. 어떤 음악이 가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럼 한국 음악은 들어본 적 있어요? 아리랑은요? 순간 장민지의 바이올린 연주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그 선율이.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데 문득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어요. 보스턴 심포니 아시안 퓨전 나이트 3주 연속 매진. 유명한 지휘자 제임스 레빈이 이끄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아시아 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퓨전 공연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여성 연주자들도 보였어요. 저는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걸까요? 아니면 제 예술적 신념을 고수해야 할까요? 머릿속에서는 장민지의 아리랑 선율이, 귓가에는 딸 소피아의 비난이 맴돌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도 이곳 학생이었죠. 복도를 걷다 보니 발걸음이 저절로 3층 작은 연습실 앞에 멈췄어요. 307호실, 제가 학생 시절 매일 연습하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직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으니 갑자기 기억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저, 열정 넘치던 음악 학도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미영 선생님의 모습도요. 이미영 선생님은 줄리아드 최초의 한국인 피아노 교수였습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15살까지 5년간 사사받은 스승이었죠.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종종 레슨이 끝나고 한국 노래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그 중에 아리랑도 있었을까요?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에 닿았습니다. 어떤 선율이 희미하게 기억 속에서 떠올랐어요. 단조로운 오음계의 멜로디였죠. 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그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갑자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연주를 멈췄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 방이 비어있는 줄 알았어요. 젊은 아시아계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찾아보았습니다. 지하실 수납장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 열었죠. 그리고 거기에 있었어요. 학생 시절 사진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이미영 선생님과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졸업 연주회 후 찍은 사진이었죠. 선생님은 한복을 입고 계셨고 저는 턱시도 차림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선생님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마이클에게 음악은 국경이 없다. 내 재능을 세계와 나누거라. 마이너스 이미영 선생님.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완고해진 걸까요? 음악적 우월감으로 가득 찬 채 다른 문화의 소리에 귀를 닫게 된 걸까요? 컴퓨터 앞에 앉아 아리랑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가 나타났어요.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유네스코 인류 모형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노래였죠.
도입부는 슬프지만 후반부는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역별 버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아리랑 영상을 찾아봤어요. 전통 연주부터 현대적 편곡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그중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수미의 아리랑이었죠. 클릭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가 제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클래식 트레이닝을 받은 목소리로 부르는 아리랑은 압도적이었어요.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었죠. 영상이 끝나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30년간 믿어온 제 음악적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할 때였어요. 진정한 음악가라면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오케스트라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어요. 장민지의 개인 연습실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문을 살짝 열었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악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악보들을 훑어보았어요. 차이콥스키, 브람스,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아리랑 협주곡 마이너스 장민지 편곡이라고 쓰인 악보였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악보를 펼쳐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정교한 편곡이었어요. 단순한 민요 편곡이 아니라 서양 교향곡의 구조와 동양 선율의 아름다운 결합이었습니다. 화성 진행은 드뷔시를 연상시켰고 관현악법은 라벨의 색채감을 닮았어요. 장민지는 단순히 바이올린을 잘 켜는 연주자가 아니라 재능 있는 작곡가이기도 했던 겁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 서둘러 악보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연습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 숨을 고르는데 마치 도둑처럼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제 개인 스튜디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미영 선생님과의 오래된 기억, 장민지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오늘 본 악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아리랑의 선율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점차 즉흥적으로 화성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왼손으로 풍부한 베이스 라인을 깔고 오른손으로는 멜로디를 장식했습니다. 어느새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낯선 선율이 제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방금 1시간 동안 아리랑만 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도 완전히 즐기면서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였어요. 아빠, 내일 출국해요. 공항에 나와주실 거죠? 갑자기 딸이 몇 달 동안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어요. 물론이지, 소피아. 몇 시 비행기니? 오후 2시요. 아빠,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아빠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 한국 음악에 대해서 어쩌면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전화기 너머로 소피아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어요. 아빠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긴 얘기야. 내일 공항에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빌딩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문득 이미영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다, 마이클. 30년이 지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감정을 담아서요. 멜로디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노래가 제 오래된 상처, 잊고 있던 열정, 그리고 숨겨왔던 감정들을 끌어올리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 자체를 위해서요. 다음 날 소피아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딸과의 이별이 생각보다 더 마음 아팠어요. 소피아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마음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데이비드 하퍼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이사회 몇몇 멤버들도 보였어요. 좋지 않은 징조였죠. 마이클,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네.
데이비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시즌 티켓 예약률이 역대 최저야. 50%도 채 되지 않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이겠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야. 이사회 부회장인 캐롤 멜빈이 끼어들었어요. 보스턴, 시카고, LA. 다른 오케스트라들은 매진 행렬이야. 우리만 관객이 줄고 있어. 데이비드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사회에서는 지휘자 교체도 고려하고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자리였어요. 제 정체성과도 같은 포지션이었죠. 6개월 안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시즌부터는 미안하네, 마이클.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링컨 센터의 분수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성공의 순간을 이곳에서 보냈던가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바로 연습실 방향으로 걸었어요. 장민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 연습실을 지나친 끝에 그녀의 바이올린 소리를 따라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장민지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녀의 연습실을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마이클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했어요. 당신의 아리랑 협주곡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지난번의 민요는 제가 오만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어려웠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음악을 무시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이제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민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어요. 지금 들려드릴까요? 물론 오케스트라 버전이 아니라 바이올린 솔로 버전이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피아노로 반주해드릴까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악보를 꺼내 피아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민지의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아리랑의 선율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여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연주가 끝나고 장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놀랍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편곡은 정말 훌륭해요.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예술이군요. 그날 저녁, 저는 전체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긴급 회의 소집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단원들이 모였을 때 제 발표에 놀란 표정들이 가득했어요. 다음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장민지 씨의 아리랑 협주곡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순간 연습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고참 단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젊은 단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그건 너무 실험적이지 않을까요?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인 로버트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야 합니다. 장민지 씨, 악보를 돌려주시겠어요? 첫 합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양 클래식에 익숙한 연주자들에게 동양의 오음계와 리듬은 도전이었어요. 특히 현악부는 미끄러지는 듯한 음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니, 이건 미끄러지듯이 연주해야 해요. 장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음정에 도달하는 것보다 그 과정의 감정이 중요해요. 저는 지휘봉을 내려놓고 단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접근해보세요. 3주간의 집중 연습 끝에 마침내 아리랑 협주곡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현악부의 따뜻한 울림, 목관의 서정적인 선율, 그리고 타악기의 역동적인 리듬이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놀랍게도 이 낯선 음악이 우리 오케스트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링컨 센터는 만석이었습니다. 동서양의 만남 아리랑 심포니라는 제목의 이번 공연은 발표 직후 티켓이 매진되었어요. 데이비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옳았어. 변화는 필요했어. 분장실 거울 앞에서 턱시도 나비 넥타이를 정리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밤은 제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두렵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첫 곡은 모차르트 교향곡이었습니다. 익숙한 레퍼토리였죠. 하지만 오늘따라 새롭게 들렸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새로운 시각으로 만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막간 휴식 후 무대 중앙에 한복을 입은 장민지가 등장했습니다.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지휘봉을 들어올렸고 아리랑 협주곡의 첫 음이 홀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현악기의 조용한 서주로 시작되었어요. 마치 안개 속에서 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민지의 바이올린이 아리랑의 주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객석에서 한국인 관객들의 감탄사가 들려왔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선율이었겠죠. 곡이 진행될수록 템포는 빨라지고 강렬해졌습니다. 장민지의 편곡은 전통 아리랑의 현대적 화성과 리듬을 접목시켰어요. 마지막 악장에서는 오케스트라 전체가 하나 되어 아리랑의 테마를 웅장하게 연주했습니다.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홀에 울려 퍼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몇몇 한국인 관객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장민지와 함께 인사를 하는데 객석 앞줄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미영 선생님이었습니다. 80대의 고령에도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셨어요. 눈이 마주치자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이미영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어요. 마이클, 자랑스럽구나.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침내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 저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이미영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50년 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첫 멜로디가 바로 아리랑이었어. 기억나니?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맞았어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들려주신 노래가 아리랑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제 깊은 무의식 속에 남아있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다시 떠올랐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공연 리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 심포니의 대담한 변신, 동서양 음악의 완벽한 조화라는 제목으로 극찬을 보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공연 클립이 바이럴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아리랑 협주곡을 지휘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메일을 읽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낯선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울, 한국.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공항에는 소피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2달 동안 서울에서 유학 중이었죠. 아빠. 소피아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마침내 오셨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 아빠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피아는 제 손을 잡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빠, 이번 주는 한국 음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전통 음악부터 K-팝까지요. 이틀 동안 소피아의 안내로 서울을 둘러봤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 문화,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신선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어디를 가든 음악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리 공연, 카페의 배경음악, 지하철역의 멜로디까지 이 도시는 음악으로 숨쉬고 있었어요. 세 번째 날, 마침내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첫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웅장한 홀에 들어서니 가슴이 뛰었어요. 100명이 넘는 단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스턴버그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했죠. 단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특별했습니다. 아리랑 협주곡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악기들과의 협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야금, 해금, 대금, 처음 보는 악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서양 악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낯설지만 매혹적이었습니다. 스턴버그 선생님, 이 부분은 해금 솔로입니다. 수석 지휘자 김민호가 설명해 주었어요. 서양 바이올린과 비슷하지만 표현 방식이 아주 다르죠. 리허설이 진행될수록 저는
한국 음악의 깊이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의 음악 언어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보편적이었어요. 슬픔, 기쁨, 그리움, 희망. 이런 감정들은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녁에는 소피아와 함께 전통 음식점에 갔습니다. 불고기와 김치, 된장찌개.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맛있었어요.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정말 여기서 음악을 공부하고 싶니?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여기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서양 음악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보다 먼저 깨달은 진리였어요.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아빠도 많이 배우고 있다. 소피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음악적 여정을 축하했어요. 다음 날 리허설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건 한국 전통 리듬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리듬감을 조화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음악가들의 열정과 인내로 점차 소리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김민호 지휘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스턴버그 선생님, 내일은 특별한 장소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광화문 광장이요. 광화문 광장이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대규모 광장입니다. 야외 공연이 될 거예요. 수천 명의 관객이 모일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야외 공연, 그것도 낯선 나라의 중심부에서. 이건 정말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흥분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광화문 광장을 지나쳤습니다. 이미 대형 무대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내일 바로 이곳에서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저는 아침부터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행히 맑은 하늘이었어요. 소피아가 한복을 들고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이거 입어보세요.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검은색 바탕에 은은한 자수가 들어간 남성용 한복이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지만 의외로 편안했어요. 어떻게 보여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완벽해요. 오늘 밤 아빠는 진정한 문화대사가 될 거예요.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앞에는 수천 개의 작은 손전등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백스테이지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전통 음악가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민지도 특별 게스트로 참여했어요. 그녀는 한복을 입고 전통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긴장되세요? 장민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매우요.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아리랑은 슬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는 곡이에요. 오늘 밤 그 희망을 모두와 나눠요. 8시 정각 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한복을 입은 채 지휘대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지휘봉을 들어올렸어요. 첫 곡은 베토벤의 운명이었습니다. 익숙한 곡이었지만 야외 공간에서의 음향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오케스트라는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었고 광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숨죽여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이콥스키와 드보르작의 곡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곡, 아리랑 협주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은 특별했습니다. 서양 오케스트라와 한국 전통 악기들이 함께 연주했거든요.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 해금의 구슬픈 음색, 대금의 맑은 음색이 서양 악기들과 어우러졌습니다. 장민지의 바이올린 솔로가 시작되자 광장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아리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는 지휘봉을 휘두르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벽을 허무는 순간, 음악으로 하나 되는 인류의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휴대폰 불빛을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모든 연주자들과 함께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소피아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녀는 제게 달려와 꼭 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멋졌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딸을 안으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고마워, 소피아. 공연 후 리셉션에서 한국 문화부 장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턴버그 선생님, 오늘 밤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음악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개월 전만 해도 저는 클래식만이 유일한 예술이라고 믿는 완고한 지휘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낯선 나라에서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놀라운 여정인지. 다음 날 아침 뉴욕에 있는 데이비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굉장한 소식이야. 다음 시즌 티켓이 벌써 80% 판매됐어. 내 공연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즌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데이비드, 세계 음악 여행은 어떨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소피아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소피아,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을 응원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다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어.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음악의 본질은 어디에서나 같아요. 감정을 전달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음악은 언어를 넘어, 국경을 넘어, 시대를 넘어 흐르는 강물 같은 거야. 아리랑은 내게 그것을 가르쳐줬어.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손에 쥔 것은 장민지가 선물한 작은 음악 상자였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아리랑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상자였어요. 그녀의 메시지가 적힌 카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음악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스턴버그 선생님께서 아리랑의 언어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음악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제 영혼을 깨운 마법의 선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법을 세계와 나눌 차례였어요. 지휘봉을 쥔 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음악은 경계를 모른다는 것을. 아리랑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